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세미나에 와주신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나노 생명공학과 조교수로 연구하고 있는 광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인 어드리널 정전에 의한 이제 노치 수용체 기반 신호 및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제 2022년에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포스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에 시작을 한 연구고, 제 지도 교수님인 전영욱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UCSF Pharmaceutical Chemistry 학과의 제프 가트너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 지도 아래 진행이 되었고요. 케이트 스타드 박사는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공동으로 지도한 이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논문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드리널 정션이 어떤 노치 시그널링, 여기 써있지는, 제목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효소에 의한 절단 과정, 그러니까 프로테올리시스라고 그러죠. 그 프로테올리시스의 어떤 굉장히 활발한 프로테올리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세포적 구조를 만드는 기관이다라는 걸 밝히는 논문이고, 여기는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 어떤 논문이지만은 나노 기술 그리고 합성 생물학, 세포공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접목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파인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노치 그리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이게 이제 절단이 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되는데, 이 절단 과정을 조절하는 새로운 바이오피지컬 메커니즘을 밝혀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인비보상에서 뭐 조직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아밀로이드 베타 조절 같은 어떤 패솔로지컬 프로세스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 좀 더 궁금하시면은 이제 이 논문 실제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연구가 노치 신호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간단하게 노치 신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노치 시그널링은 뭐 C. 엘레간스, 초파리, 마우스, 인간에 아우르는 다양한 오르가니즘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highly conserved 되어 있는 패스웨이인데, 그 얘기는 즉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생명 현상 유지에 중요한 패스웨이라는 뜻이고, 노치 신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가 피지컬리 만나는 이 셀 컨택트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게 노치 리셉터인데, 이 리셉터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리셉터에 커레스펀딩 하는 이 델타로 대표되는 이 리간드와 무조건 피지컬리 인터랙트, 물리적으로 인터랙트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링의 가장 특이한 점은, 흥미롭게도 이제 노치 수용체가 활성화됐을 때 보통 다른 시그널링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널링 수용체가 뭐 다른 시그널링 몰리큘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링 몰리큘에 포스포릴레이션, 인화작용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켜는데, 이 노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트라셀룰러 도메인, 세포 안에 있는 이 도메인이 전사 입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특정 유전자의 전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여기 보시면 트랜스크립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다른 시그널링과는 좀 특이한 시그널링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 이 노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 세포가 이웃 세포와 정보를 교환하는 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세포의 증식이라든지 분화 그리고 조직 발달에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기관에서 노치가 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세포의 분화라든지 아니면 발달 과정에서 노치 시그널링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노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세포, 신경세포, 그리고 면역세포까지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을 하고, 그만큼 이제 생략적으로 다양한 조직의 호미오스테이시스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노치 시그널링이 정밀하게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달장애나 암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이니만큼 이 노치 신호의 정확한 메커니즘 역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어요. 한 20년, 3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그래서 보시는 이 캐노니컬한 노치 시그널링, 노치 시그널도 뭐 non-canonical, canonical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대부분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오늘 설명드린 연구에서 대답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최근까지 사람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한 두 가지 퀘스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캐노니컬 시그널링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노치는 셀 컨택트 이 인터페이스에서 시작이 되고 리간드와 리셉터가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인터랙션 되었을 때 이 리셉터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풀고 싶었던 질문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은 왜 너치 리셉터는 리간드와 만났을 때만 액티베이션이 되느냐? 그걸 드라이빙하는 어떤 드라이빙 컨트리뷰션하는 드라이빙하는 큐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고요. 이렇게 이제 리간드와 바인딩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시퀀셜 프로테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엔자임, 즉 아담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갬바시클테이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엔자임이 순차적으로 이 리셉터를 자르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절단 과정, 프로테오시스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의 엔자임이 다른 지역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S2라고 하는 지역과 S3라고 하는 이 리셉터에 있는 다른 클리베이지 사이트를 자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인트라셀룰러 도메인, 노치의 인트라셀룰러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입자로 작용을 하게 돼서 뉴클리어스로 이동을 해서 타겟 진을 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증식이나 분화, 발달 과정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리간드 리셉터 인터랙션이 필요한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인 이제 메카노제네틱스 기술을 사용을 하였고 이 메카노제네틱 기술은 쉽게 얘기해서 싱글 셀 퍼터베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겟 수용체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수용체겠죠. 이게 노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수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용체에 다기능적인 나노 입자를 붙이게 되고요. 이제 이게 왜 다기능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고 이 입자를 통해서 원하는 종류의 자극을 전달하였을 때 살아있는 세포에서 리얼타임으로 이 하위 신호 변화 또는 셀의 전체적인 리스폰스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옵토제네틱스라는 기술 잘 아시겠지만은 얘는 빛을 이용하는 대신에 힘을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메카노제네틱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고 이 기술은 이제 나노 기술이 기반을 두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이제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2016년 셀 페이퍼부터 해서 네이처 프로토콜 그다음에 최근에 나노레터까지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 인볼버가 다 참여하고 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다기능 나노 입자라는 거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큐를 펄터베이션을 줄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세포 신호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environmental input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을 해서 혹은 프로세싱 그리고 여러 다른 종류의 인풋을 인테그레이션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셀 시그널링, 바이오케미컬한 시그널로 컨버트하는 과정을 이제 셀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큐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이 입자를 통해서 뭐 생화학적인 큐도 줄 수 있고 힘도 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용체의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물리적 그리고 생화학적 자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특정 수용체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타겟 수용체를 저희가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 혹은 뭐 우리 원하는 모리큘의 시공간적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페이쇼 템포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때문에 메카노제네틱스는 어떤 세포 신호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파워풀한 기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노치 시그널링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논문 전에 이제 선행 연구로 진행이 되었던 거고, 이거를 이제 노치 신호가 왜 활성화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메카노제네틱스 기술을 노치 리포터 세포에다가 적용을 하였고,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노치가 활성화되면은 이처럼 그 전사입자가 노치 NICD가 전사입자로 작용해서 그 뉴클리어스 안에 엠체리 플로레센스 형광 프로틴을 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노치 신호가 활성화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왜 리간드 리셉터 인터랙션이 필요하냐, 노치 신호를 전달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큐를 인디펜던트하게 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리셉터 리간드 인터랙션이 어떻게 보면은 알로스토릭 인터랙션, 즉 바이오케미컬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 입자에다가 델타 리간드를 달아서 저희가 이제 노치에다 붙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노치가 사람들이 메카노 센시티브 리셉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즉 힘에 감응하는 리셉터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매그네틱 나노파티클을 자기장을 주어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파티클이 자기장에 감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그네틱 트위징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나노파티클을 위로 당길 수가 있어요. 위로 당기게 되면은 이제 10피코노톤 정도의 힘이 가해져서 노치가 어떻게 보면은 텐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세운 가설은 노치가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케미컬 컴파트먼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곳에서 어떤 리액션에 어떻게 보면은 키네틱가 빨라지면서 노치 수용체가 잘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약한 힘을 주면서 이 노치 리셉터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모드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화학적인 큐, 물리적인 큐, 공간적인 큐를 함께 줘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떠한 세포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느냐를 보았을 때 화학적인 큐나 공간적인 큐를 주었을 때는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기계적인 큐가 있었을 때만, 힘을 가했을 때만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세이프알파에서 찾아낸 것은 노치가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었고,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왜 이렇게 연속적인 절단 과정이 일어나느냐, 왜 하필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순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엔자임과 겜마스큐리테이즈라는 이 엔자임이 이 순서가 바뀌면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얘부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겜마스큐리테이즈가 어떻게 해서 아담에 의해서 잘린 수용체를 구분하느냐. 결국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인데 이 시퀀셜하게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노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얘기죠.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는 이 APP,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에서부터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틴인데 이 APP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노치랑 거의 비슷한 시퀀스를 통해서 프로테올리시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치랑은 달리 APP는 두 가지의 패스웨이를 따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non-아밀로도제닉이고 두 번째는 아밀로도제닉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노치처럼 두 가지 엔자임에 의해서 프로테올리시스 과정을 갖게 되는데 겜마스큐리테이즈에 대해서 잘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노치랑은 달리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잘리는 요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베타 시크리테이즈에서 잘리는 것, 하나는 알파 시크리테이즈에서 잘리는 것. 근데 중요한 게 알파 시크리테이즈에서 잘리면은 최종적으로 P3라고 하는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non-toxic해요. 근데 아밀로도제닉 패스웨이에서는 베타 시크리테이즈에서 잘리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밀로이드 베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A 베타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아시는 것처럼 A 베타 42는 특히 톡식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듀서가 되어서 디포지션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 잘 클리어링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톡식한 올리고모들이 만들어져서 뇌에 쌓이게 됩니다. 뇌에 쌓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크나 피브릴을 만들게 되고 이런 거가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감마 시크리테이즈 어떻게 보면은 가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요즘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많은 가설이죠.
이 gamma secretase라는 거를 블럭을 하면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FDA에서 이렇게 승인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gamma secretase를 타겟을 뭐 하는 것보다는 이 알파 secretase랑 베타 secretase 이 나눠지는 패스웨이를 타겟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 얘가 APP가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APP가 오른쪽 패스웨이를 탈지 혹은 왼쪽 패스웨이를 탈지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구별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거를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베이직 사이언스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클리니컬한 애플리케이션도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을 한 거는 그 어떤 셀과 셀이 만나는 이 컨택트에서 이 노치 시그널링이 일어나니까 과연 이 노치 시그널링이 이 셀 정션에서 어디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 정션이 이 어드리넌 정션, 캐드린이나 멀큘에 의한 어드리넌 정션인데 이걸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드리넌 정션의 A랑 J를 넣어서 AJ라고 이제 부를 거고 이 AJ에서 노치 시그널링이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가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아담도 만나고 겜마 시크릿에서도 만나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순차적 절단 과정이 일어나겠거니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으로 저희가 한 거는 이 아담이랑 겜마 시크릿을 블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타피2라는 거랑 다프트가 이제 그 두 가지 엔자임에 대한 이니비터고요. 이렇게 트리트된 상태면은 리간드랑 리셉터가 인터랙션 하더라도 실제로 시그널링은 가지 않겠죠. 저희는 이랬을 때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시공간적 분포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셜 템포럴 다이내믹스를 본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본 거는 엔자임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게마 시크테이즈가 이 캐드린 정션 AJ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록색이 이제 캐드린 정션이고 이제 빨간색이 게마 시크테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strongly colocalized해서 enrich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전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게마 시크테이즈가 세포 표면에 많이 있고 특히 정션에 많이 있다는 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놀라웠던 거는 이 노치 리셉터랑 델타 리간드가 아주 클리어하게 캐드린 정션으로부터는 배제가 되어 있다. 시공간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익스클루전이라고 혹은 스페이셜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이 캐드린 정션이고 빨간색이 이제 리간드나 노치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록색이 있는 곳에는 빨간색이 없고 이 3D로 봤을 때도 아주 클리어하게 정션이 있는 곳에 리간드가 없고 리셉터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퀘스천을 저희는 풀고 싶었고 첫 번째는 왜 노치 리셉터랑 리간드가 이런 식으로 AJ에서 배제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왜 AJ 안에 게마 시크릿가 많이 엔리치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풀고자 했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설을 세운 거는 이 물리적으로 노치라는 수용체가 굉장히 큰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리간드도 굉장히 커요. 얘도 한 3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 되고 노치는 10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레큘은 이 정션 안에 피지컬리 들어갈 수 없다. 액티베이션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액티베이션을 불가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요거를 저희가 가설로 세웠고 이 피지컬 세그리게이션 모델은 이제 노치에서는 예전부터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메카노제네틱스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캐드린을 지금 요거 모이는 게 지금 좀 느리게 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러스터링을 시킬 수 있거든요.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캐드린이 모이는데 이 캐드린이 모이는 요 지점이 실제로 셀과 셀 인터페이스에서 생기는 진짜 캐드린 정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희가 밝혀냈고 이전 연구를 통해서 이걸 저희는 인공적 캐드린 정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공적 캐드린 정션, 인공적 AJ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기서 봤더니 놀랍게도 뎁트를 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캐드린 정션 안에 있는 겜마 시크테이즈를 블락을 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노치가 아까 전이랑은 반대로 캐드린 정션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리치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거는 이제 저의 가설을 서포트하는 결과죠. 노치 수용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은 이 인공적인 AJ는 아까 봤던 진짜 AJ랑은 달리 이 좁은 어떻게 보면
그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 크래프트라죠. 셀룰러 크래프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지컬 배리어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지컬 컨스트레인트가 없다, 피지컬 배리어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캐드린 정션, 인공적 캐드린 정션에는 갬마 시큐테이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 노치가 액세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아예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갬마 시큐테이에 의해서 트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갬마 시큐테이즈가 노치의 엔자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인터랙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치가 트랩이 되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뎁티를 제거를 하면은 이 gamma 시큐테이즈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노치를 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놀랍게도 우리 가설대로 노치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노치가 모여있다가 gamma 시큐테이즈를 활성화시키기가 잘렸다. 이걸 통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하였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캐드린 정션 AJ에 gamma 시큐테이즈가 많이 몰리느냐?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캐드린 정션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피드 래프트라고 하는 그 사실 멤브레인은 리피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리피드 래프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오더드된 리피드 바이레이어 구조가 있어요. 이 래프트가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 안에 갬마 시큐테이즈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혹시 캐드린 정션 AJ랑 이 리피드 래프트랑 어소시에이션이 있을까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피드 오더를 측정할 수 있는 이미징 실험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캐드린 정션, 셀과 셀 정션은 이 GP 밸류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GP 밸류가 높다는 거는 이 지점에서 그 리피드가 오더니스가 높다는 거거든요. 오더니스가 높다는 거는 이런 식의 리피드 랩터가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또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메카노제네틱스를 써서 아티피셜 인공적 AJ를 만들었고, 이때 이제 저희는 플로틸린 1이라고 하는 이 리피드 레프트 마커 프로틴이 있어요. 얘를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gamma 시큐테이즈랑 이 마커가 동시에 보이는 게 그 콜로컬레이즈 하는 게 보이고, 여기서 이제 리피드 레프트는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그 디플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이 약물 엠베타 CD를 치게 되면은 리피드 레프트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서 gamma 시큐테이즈도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메카노제틱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리피드 마이크로 도메인을 통해서 감마 시큐테이즈가 AJ에 축적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커니즘을 모델링을 제시를 한 거가 처음에 노치가 리간드랑 만나 있을 때는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노치가 AJ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배제가 돼 있는데 힘이 가해지고 저희가 첫 번째 셀 페이퍼에서 밝혀낸 게 폴스가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리간드에 의해서 폴스가 가해졌을 때 노치가 액티베이트 되는 걸 밝혀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노치가 잘라지게 되거든요. 아담10에 의해서 잘라지게 돼요. 아담10은 요 윗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요 지역을 통째로 날리거든요. 잘리는 지역이 여기라서 여기를 통째로 날리면은 노치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세웠던 그 가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가는 가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노치는 자유롭게 디퓨전 할 수 있어요. 이 AJ로. 그랬을 때 이 AJ 안에는 갬마 시큐테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노치가 트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뎁트가 있는 상태, 즉 그 갬마 시큐테이즈 활성화를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이 노치가 이 AJ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엔리치가 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갬마 시큐테이즈를 다시 활성화시킨다. 뎁트를 없애면 되거든요. 뎁트를 없앴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뎁트가 없어지면 갬마 시큐테이즈가 얘를 자를 수 있겠죠. S3 사이트를 클리브하면서 여기에 모여있던 노치가 사실은 이제 인터셀룰러 도메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봤을 때 뎁트를 워시를 하게 되면은 워시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콜로컬라이즈가 캐드린 AJ와 노치가 되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캐드린 정션에서는 노치가 점점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노치가 캐드린 정션에서 사라져서 다 이제 저희 생각에는 안으로 들어갔다.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치 리셉터를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폼 와일드 타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AJ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 노치, AJ보다 사이즈가 작은 노치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노치 베리언트들이 각각 그 AJ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AJ보다 큰 노치의 경우에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노치가 AJ에서 이렇게 익스클루전 되는 걸, 배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치가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J 안에 콜로컬라이즈, 엔리치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지금 이제 이니비터가 있는 상태라서 노치가 액티베이션 되진 않고 트랩만 되는 겁니다. 트랩만 되는데, 이니비터를 없애게 되면은 사실은, 트랩된 노치들은 갬마 시큐리티에서 잘릴 수가 있겠죠. 뎁트를 없앴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과연 노치가 액티베이션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 풀랭스 너치랑 요 델타 EGF 1부터 25 도메인, 요거가 요거거든요. 두 번째로 큰 노치.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액티베이션이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요 NICD가 액티베이션 된 노치의 양이거든요. 노치가 거의 액티베이션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좀 작은 노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콜로컬라이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액티베이션 정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치의 지금 이것들은 이제 노치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고요. 노치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보이고 양도 거의 비슷한데 액티베이션 되는 정도는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마지막에 요 넥스트는 무조건적으로 항상 액티베이션이 되는 노치 베리언트예요. 얘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리간드가 있건 없건 갬마 시큐리티에서 무조건 잘립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사이즈가 작은 노치의 위치를 저희가 그 캐드린 정션 AJ에서 바깥으로 뺄 수 있냐는 거거든요. 빼고 싶으면 저희는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나노 물질을 여기에 P라고 하는 게 이제 펜던트로 만들어서 여기 넥스트에다 붙였습니다. 넥스트에 붙이게 되면 사이즈가 점점 이제 큰 걸 붙이게 되면 얘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2.5 나노미터, 4 나노미터, 8 나노미터까지는 사실은 그 캐드린 정션 AJ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근데 9.5랑 12는 못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콜로컬라이즈, 이렇게 캐드린 정션과 노치가 잘 콜로컬라이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이상 로컬라이즈 그 노치가 AJ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오리지널 노치랑 비슷한 어떤 시공간적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 넥스트가 점차적으로 엔리치 되어 있다가 AJ에서 점점 배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로 액티베이션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봤을 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이 처음에는 넥스는 원래 잘 돼요. 여기 보시는 게 노치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아까 전에 M-처리 시그널이 뉴클리스에 나온다는 리포터 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 리포터 셀을 썼을 때 굉장히 빨간색으로 뉴클리스에 많이 보이는 게 보이는데 이제 액티베이션이 잘 되다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사이즈 디펜던트하게 노치가 캐드린 정션 AJ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액티베이션이 될 수 없다. 들어가야지 액티베이션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캐드린 정션이 우리 이 노치 시그널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밝혀내게 되었고,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캐드린 모lecule을 넉아웃을 시켰어요.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노치 리포터 셀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리간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험을 한 거고, 와일드 타입은 보신 것처럼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캐드린을 넉아웃을 시키게 되면은 리간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는 이니비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드린이 넉아웃 되면은 전혀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넉아웃된 셀에다가 캐드린을 다시 재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액티베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이 노치 시그널링에 캐드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가 밝혀낸 이 모델이, 노치 시그널링 모델이 인비보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인비보 디벨롭먼트에서 중요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브레인 디벨롭먼트 쪽을 확인을 했거든요. 노치가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노치가
그 브레인 스템셀에 어떻게 보면 스템리스를 유지를 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노치 시그널이 줄어들면은 이 브레인 스템셀이 뉴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치를 아예 없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뇌가 잘 발달을 안 하게 돼요. 이제 얘는 이제 노치가 있는 거고 얘는 노치가 없는 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 너버스 시스템이 발달을 거의 안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캐드린이 노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캐드린이 노치에 굉장히 시그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 캐드린 정션을 잘 만들 수 없는 그 뮤턴트, 캐드린 뮤턴트를 바이러스로 인펙트 시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디벨로핑하고 있는 발달되고 있는 쥐 뇌에다가 이거를 쭉 발달을 시켜봤을 때 캐드린이 정상적일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지역이 apical ventricular zone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대부분 노치 시그널링이 굉장히 높게 발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뉴런이 별로 없어요. 뉴런이 별로 없고 대부분 뉴랄 스템셀, 줄기세포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트롤 바이러스를 넣으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바이러스를 넣은 애들이랑 뭐 이 주변을 쭉 봤을 때 TUJ1이라는 마커, 이게 뉴런 마커거든요. 뉴런으로 스템셀이 뉴런으로 이제 그 디퍼런시에이션 되게 되면은 이 마커가 발현을 하는데 GFP가 발현을 하고 있는 세포에서 이 뉴런 마커가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분석을 해보면 스템셀이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캐드린에다 트루케이션을 주어서 정션을 못 만들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GFP가 인펙트 된 같은 지역에서 GFP가 인펙트 된 요 그 뉴럴 스템셀들은 전부 TUJ 마커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스템셀들이 노치 시그널링이 약해져서 그 아마도 그 스템레스를 잃고 뉴런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빨리 돼버린 거죠. 사실 이 지역에서는 뉴런이 있으면 안 되는데 뉴런은 사실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뉴런으로 지금 디퍼런시에이션이 돼버린 상태고 결국은 이 캐드린에 의한 그 이 노치 시그널링을 조절하는 이 기작이 인비보에서 뉴럴 스템셀의 어떤 디퍼런시에이션 혹은 스템리스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것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치 시그널링이랑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시그널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과연 얘 APP도 캐드린 정션에 의해서 AJ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P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시크릿테이스 혹은 알파 시크릿테이스에 의해서 첫 번째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게마 시크릿테이스에서 두 번째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이제 블러킹을 하는 이니비터를 투입을 한 거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이니비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니비션을 몽땅 다 시켜버리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APP 같은 경우는 뉴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런에 캐드린은 이제 뉴런에 발현하는 캐드린은 이제 뉴럴 캐드린이고 그 캐드린 같은 경우를 발현을 시키고 캐드린 정션 AJ에는 APP가 굉장히 이제 있기는 한데 많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파 시크릿테이스 혹은 베타 시크릿테이스의 이니비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치도 그랬지만은 얘네들도 잘리면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 APP 역시 캐드린 정션 안으로 들어가서 콜로칼라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게마 시크릿테이스의 이니비터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정션에서 있었던 이 APP가 다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션 이 멤브레인에서 이제 프로테올리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셀 서페이스 프로테시스라고 그러고 노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셀 서페이스 일어나는데 APP 같은 경우에는 셀 서페이스에서 일어나고 인트라셀룰러 멤브레인에서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셀 서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 정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셀 서페이스 프로테올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클리비지 프로덕트가 그 A베타4리 아까 전에 보셨던 P3예요. P3라는 거는 좀 덜 톡식한, 그러니까 non-톡식한 아밀로이드 프로덕트고 이 인트라셀룰러에서 일어나는 프로테시스에서 만들어지는 APP의 프로덕트는 A베타4리2 이게 톡식한 아밀로이드 베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톡식한 프래그먼트거든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캐드린을
넉아웃을 시키게 되면은, 캐드린 정션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게 되면은, 이 셀 서페이스 프로테올리시스가 아예 블럭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치도 블럭이 됐죠. 노치 시그널링도 캐드린을 없애니까 블럭이 되었고, 저희는 그래서 그 크리스퍼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캐드린을 블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캐드린을 다 블럭을 시켰어요. 모든 캐드린을 다 넉아웃을 시키고 실험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그 넉아웃된 곳에서 훨씬 더 A 베타 42가 A 베타 40보다 많이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대부분 이 A 베타 40를 만드는 요 기작이 블럭이 돼버려서 대부분의 APP가 이 안에서 프로틸리스가 돼버렸고 그 때문에 더 턱식한 A 베타 42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였고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AJ, 즉 캐드린 정션이 굉장히 이 노치나 APP 시그널링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컴파트먼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컴파트먼트라는 게 덴바 시크테이즈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컴파트먼트고 노치나 리간드가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은 노치가 리간드를 만나서 첫 번째 엔자임에 의해서 잘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그 사이즈 디펜던트 프로틴 세그리게이션에 의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고 이런 그 AGN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은 그 인비보에서 디벨로핑한 브레인에서 그 뉴럴 프로제니터 셀, 뉴럴 스템셀의 디퍼런시에이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AJ가 실제 APP가 만들어지는 APP가 A베타로 잘려지게 되는 그 프로틸리스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를 우리가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면은 A베타의 프로덕션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좀 더 이제 패소피지올로지컬한 병리학적인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는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연세대학교에 지금 재작년에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나노 기술, 아까 보셨던 다양한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리셉터, 뭐, 노치도 했지만은, 저는 T셀 리셉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온 채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리셉터들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입자나 뭐, 나노 소재를 이용을 해서, 힘의 역할, 메카노바이올로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셀 시그널링을 컨트롤하고 셀을 엔지니어할 수 있는 어떤 세라피틱스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있는 곳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IBS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건물은 여기고, 저희 뭐 IBS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는 굉장히 좋은 연구 시설도 좋고 연구 어떤 성과도 많이 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곳에서 뭐 생물학이나 아니면 다양한 생물학 그리고 뭐 나노나 아니면 뭐 융합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단에 한번 저희 팀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